입양 아주제의 밥값은 했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는 10년을 간병해온 남자의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서울 오류동의 장례식장. 조문객들 앞에서 형은 조용히 독서를 던졌다. 상속은 내가 다 가져. 너는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6 박재성입니다. 10년간 아버지 병수발해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냉면집도 접었죠. 한 번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편안하길 바랐으니까요. 장례식 날, 형은 조문객들 앞에서 저를 향해 입양아 주제의 밥값은 했네 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상속금 10억은 형이 독차지했고요. 평생 지켜온 오류동 집,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이 떨렸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상실감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입술이 떨려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열흘 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박재유는 장례식 내내 비즈니스맨다운 태도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중경이업 CEO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할 때도 병원에 2번 정도 얼굴을 비쳤을 뿐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은 전적으로 제게 맡겼던 사람입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친척들과 형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형이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성가, 수고했다. 입양아 주제의 밥값은 했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형의 말이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양아 주제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얼굴로 뜨거운 피가 몰려왔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위해 가게도 접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입양아 주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형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가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하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양아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것은 형의 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혼자라는 실감이 처음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고 형에게는 입양아 주제일 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로구 오류동의 낡은 단독주택.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던 이 집은 3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담배 연기로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문득 집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형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거실에 앉은 형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서류야. 서명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내가 상속받기로 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첫째인 내가 가업을 이어받는 게 당연하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약 10억 원 정도. 주로 오류시장 내 상가 건물과 예금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가게까지 접은 사이 형은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형, 10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한 건 저였어요. 형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잖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탁자 위에 있던 아버지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들어봐, 재성가. 네가 아버지를 모셨다고? 그건 내 의무였어. 내가 사업하면서 월급 보내준 덕분에 너희가 먹고 살았잖아. 입양아 주제에 뭘 더 바라는 거야? 또다시 입양아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간병의 고통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다음 달까지 비워. 새로 임대 계약할 거니까. 형의 말에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앵두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심었다던 그 나무였습니다. 감상은 그만해. 비즈니스야.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오면 값어치 있을 거야. 다음 달까지 정리해. 짐은 많지도 않잖아. 형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 제 앞에 계약서를 밀어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하며 보낸 시간들. 냉면집을 접은 후 생계를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처럼 제 미래도 어두웠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없는 56세의 무직자. 허공에 손을 뻗어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독이 두꺼운 담요처럼 저를 덮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생소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님 맞으신가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인연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것 같네요.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버지와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IT 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대학생이었던 저는 창업을 준비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그때 박 어르신의 냉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단순한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고는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창업 자금 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셨죠.
그 돈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먼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라는 총명한 청년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군요. 어르신 덕분에 회사가 성장했고 지금은 국내 IT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답하고 싶었지만 어르신이 거절하셨어요. 네가 성공하는 것이 보답이라고 하시면서요. 김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어르신 생신에 찾아뵀을 때 끝내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20개였죠. 그때는 한 개에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트코인? 아버지가? 어르신은 이런 걸 왜 주냐며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제가 그냥 보관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재성이에게 주겠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트코인 지갑 정보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로는 약 22억 원입니다. 어르신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서 박재성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22억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일푼이었는데 갑자기 22억 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요?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어르신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셨겠지만 준호가 준 소중한 것이라며 간직하고 계셨어요. 컴퓨터 사용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렸고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저를 위한 준비를 해두셨던 겁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년 간병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제게 이런 선물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재성이는 내 진짜 아들이다라고. 입양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을 토닥이며 우리 재성이라고 불러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방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같았습니다. 창밖에 앵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김준호와 함께 은행에 가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세세한 절차를 도와주었고 곧 제 통장에 거액이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겠네요. 김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보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형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상무님, 오랜만입니다. 형이 김준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봅니다. 김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대표님, 김준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면서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말입니다.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준호가 실수로 형에게 말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김준호의 난처한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우연히 죄송합니다. 김준호가 저에게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형이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팔이 아팠습니다. 차에서 얘기하자. 형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저는 형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가죽 냄새가 가득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노마. 22억이 뭐야?
그런 돈이 있었으면 왜 숨겼어? 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간병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 재산은 장남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해. 입양아가 혼자 가져가면 안 되지 않냐? 또다시 입양아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10년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명백한 뜻이 있었으니까요. 형님, 이건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한 건 형님의 강요 때문이었고요. 형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위협적인 몸짓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들어봐, 재성아. 내가 변호사들을 다 알아봤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내가 법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어.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법정에서 싸워볼래? 형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은 돈과 인맥이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하면 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네가 이긴다고 해도 너와 우리 가족과의 모든 인연은 끊어질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형의 협박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형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지만 혈연은 아니어도 함께 자란 형제였습니다. 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깊은 고독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재성가, 내가 제안하지. 그 돈의 절반, 11억만 내게 줘.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가져. 어때? 공평하잖아. 형의 제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공평? 10년 간병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고작 그것뿐이라고요? 아버지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형의 강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형의 눈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형에게 노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형의 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형의 협박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영수증 뭉치, 그리고 먼지 쌓인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197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기였습니다. 오늘 고아원에서 5살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재윤이다. 아내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생겼다. 감사한 마음뿐이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재윤이라고요? 형 박재윤이 입양아였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1970년 8월 20일. 재윤이가 우리 집에 온 지 5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며 웃는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의 전부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5년 6월 8일. 오늘 김상만 씨가 찾아왔다. 6.25 때 내가 그를 가르쳐준 머슴집 아들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내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자신은 병이 깊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아이 이름은 재성이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재성이라고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아가 아니었던 겁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일기장을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1975년 7월 10일. 오늘 재성이를 데려왔다. 5살 아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일 것이다. 김상만 씨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다. 재성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양아가 아니었습니다. 김상만이라는 분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형이 저에게 입양아 주제라고 했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형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980년 1월 15일. 재윤이와 재성이는 이제 형제처럼 지낸다. 하지만 재윤이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른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언젠가 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르다. 1985년 10월 3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고.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사랑, 그리고 비밀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병이 깊어진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재성이는 10년 동안 나를 돌봐주었다. 그 희생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준호가 준 비트코인을 재성이에게 남기기로 했다. 재윤이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마지막 소원은 그것뿐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제 정체성에 대한 오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 비밀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냉정함과 강박적인 성공 추구, 그리고 진짜 가족에 대한 집착.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떠난 후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진실을 형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비록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다고 하자 형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내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즈니스맨의 모습이 아닌 다소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빨리 해. 시간 없어?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형, 이 일기장을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밀어드렸습니다. 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고 점점 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은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슬픔이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일기장을 읽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없이 형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냉정했던 형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양아였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님. 그리고 저는 입양아가 아니었어요. 김상만이라는 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던 진실, 그것은 형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말하지 않으셨지.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에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처럼 하늘도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형이 제 앞에 무릎을 꿇다니. 재성아,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입양아 주제라는 말이 내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한 행동들 용서할 수 없어. 형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인생의 근간이 흔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민과 이해가 차올랐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22억은 내 몫이야. 내가 가져갈 생각은 없어. 오히려 내가 가져간 상속분도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 형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형, 제게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22억 중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형님과 제가 나누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형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의 천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재성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자.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빗소리가 창밖에서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공기가 맑고 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제 진짜 형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22억 중 11억은 기부했습니다. 양로원 건립기금과 박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뜻을 이어받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11억은 형과 제가 5.5억씩 나누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몫을 회사 확장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류시장에 새로운 평양 면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레시피 그대로 정성을 담아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 저 봄꽃 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형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아버지는 꽃을 참 좋아하셨지. 특히 봄꽃을. 형의 표정에서 예전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 성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것 같아. 형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산소를 내려오는 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봄의 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은혜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김준호에게 베푼 선행은 22억이라는 형태로 돌아왔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혈연이 아닌 두 아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형과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를 마시며 추억을 나눌 예정입니다. 형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 그것은 형제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형과 저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깊은 형제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